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AFC U23 챔피언십 한일전 리뷰를 해볼까 싶어서 왔습니다. 이제 뭐 한일전 리뷰랑 더불어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예선부터 경기를 다 보진 않았지만 중간중간 봤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 대회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볼까 싶어요. 경기력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대회였던 것 같고 결과도 4강이면 아쉬운 것을 넘어서 어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인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또 경기력을 보자 그러면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제가 이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4강 진출도 기적적인 거 아니었을까? 이것도 참 잘한 결과다. 경기력만 봤을 때 이 정도 경기력으로 4강까지 갔다고? 뭔가 뭐 투혼을 보여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이번 경기 일본 경기는 사실상 완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완패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과연 선수들 개인 기량만의 문제로 봐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셉트가 제대로 먹혔느냐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압도적인 개인 기량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 그러면 뭐 좀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었겠죠. 물론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겠죠. 이런 전술 콘셉트를 가지고도. 근데 우리가 브라질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브라질 같은 개인 기량 좋은 선수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일본도 이미 뭐 개인 기량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최소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1대1 능력을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술 콘셉트가 이렇게밖에 안 돼서는 일본을 이길 수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 지도자 선생님들이 좀 더 디테일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왜 드리냐면, 일단 뭐 서두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한국 축구 팬들 분위기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간다라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뭐 어느 의견 뭐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볼도 잘 차는 것 같고 영리한 것 같고 유럽에도 많이 나가고 있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일본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런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뭐 외국에 나간 선수들을 제외하면 물론 그 일본에는 손흥민, 김민재급의 선수들이 사실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많은 선수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 양적인 차이냐 질적인 차이냐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건 차치하고 K리그랑 J리그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최근에 지금 이번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리나라 팀들이 일본 팀한테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히 뭐 압도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다들 더 한층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축구가 이제 더 이상 일본 축구를 압도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 여기 2026인데 25로 해놨네요. 그냥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자,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게 개인 기량의 문제고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일본을 못 쫓아가는 것이냐라고 한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작년 AFC 챔피언스 리그를. 그때 광주가 일본 팀들을 굉장히 잘 패고 다녔습니다. 그쵸? 광주는 J리그 팀들 상대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근데 광주 선수들 중에 브라질 선수들만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한국 선수들이 있는데 광주는 어떻게 일본 팀을 이렇게 능숙하게 상대했느냐? 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 조금 전술적으로 디테일하지 않더라도 더 높은 수준의 축구를 할 수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꼭 높은 선수들만 있어야만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이정효 감독과 강주가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과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번 경기에서 완패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시작점은 선수들의 개인 기량 차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좀 디테일하지 못한 지도자 선생님들한테 원인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 기량이 일본 선수들하고 그냥 1대1을 붙여놨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못하는 거 이렇게 저는 또 벌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때 그거를 누가 잡아줘야 되냐면 밖에서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전술적으로 밀리고 팀적인 조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일본 선수들은
막 팀적으로 움직여서 우리를 압박하는데 우리는 그걸 개인적으로 풀어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떨어져 보이겠죠. 우리나라가 또 압박 들어갈 때 압박이 조직적이지 않게 들어가는데 일본은 조직적으로 빌드업을 해서 풀어나온다 그러면 일본 선수들 개개인들은 되게 공을 쉽게 차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은 비효율적인 압박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팀의 완성도는 좋은 선수들에다가 좋은 전략, 전술, 그다음에 디테일을 가진 어떤 이런 팀적인 조직력을 다지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개인기량도 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좋은 지도자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해서 뭐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가리는 방식으로 해서 한번 일본하고 다시 붙어보면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기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일본전부터 한번 리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전반전에 우리나라가 일본 상대로 상당히 깊이 내려서서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콘셉트가 이렇게 페널티 박스 아래까지 내려와서 있는 건 아니었고 여기 페널티 박스 앞쪽에다가 최종 라인 잡아놓고 우리나라가 호주전에서 좀 재미를 봤던 전술이죠. 4-5-1 형태로 세워놔가지고 특히나 여기 강민준하고 저기 배현서 선수를 이쪽 미드필더처럼 세워놔가지고 이제 여기서 누릴 수 있는 효과는 있어요. 누릴 수 있는 효과는 그림 자체는 뭐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 선수들을 둠으로 해서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최근에 그 내려선 팀을 그러니까 여기를 촘촘하게 일단 이선을 잡아가지고 블록을 쌓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데 최근에 이렇게 내려서는 팀을 상대를 만났을 때 많은 팀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풀백들을 전진시키면서 4-2 형태로 쓰기도 하고 뭐 3-2-5 같은 변형 3백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에 숫자 늘려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볼 투입을 측면 쪽으로 했을 때 이쪽으로 끌려 나가면 예를 들면 공을 여기서 잡았다 측면이 그럼 우리나라 풀백이 이렇게 끌려 나가겠죠. 그럼 여기를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를 해오는데 여기를 이제 이 측면 수비수를 담당했던 지금은 미드필더인 선수들이 나와서 채우는 형태 혹은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쪽에 있을 때 포백으로 있을 때 이 윙포워드가 이 안쪽에 붙어 있고 이 선수가 올라와서 풀백인 선수가 올라와서 이 바깥쪽을 할 때 이 선수가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뛰어나가면서 채우고 이 선수가 여기를 채우면서 숫자를 맞춰주는 형태로 수비적인 어떤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잘 먹혔던 것 같고 공격적으로도 이게 좀 일리가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점유율을 잡고 있을 때는 요거에서 이제 변형을 주는 건데 여기서 특히나 우리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강성진 선수가 왼발인데 오른쪽에 배치시켜서 반대발 윙어 중앙 쪽으로 이동시켜 놓게 하고 이게 약간 기계적이긴 한데 이건희 선수가 이 바깥쪽을 쓸 수 있도록 해주면서 전진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빌드업끼리 빠지게 되는데 이럴 때 그냥 강민준이라든지 배현서 같은 풀백들로 원래 활용했던 선수들이 이 바깥쪽으로 본인이 그냥 여기서 4-2-3-1 같은 위치에서 이제 빌드업 할 때 많이 쓰는 것처럼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본인이 풀백처럼 공 받고 연결해주고 본인은 다시 가담하는 형태. 네, 그래서 이쪽에 투입하고 본인이 이쪽에 가서 공을 다시 받고 대신 강성진은 전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식의 변형 형태를 쓴 거죠. 요거 자체는 일리가 있어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어떤 전반적인 움직임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면 또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선수들이 우리가 이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어 라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상대가 매번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대응에 맞춰서 우리가 전술적인 콘셉트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또 이렇게 대응을 해야 돼 라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상대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건데 마치 우리는 그냥 야 우린 이거 할 거니까 이거만 해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걸 어디서 딱 느꼈냐면 제일 그걸 강하게 느꼈던 장면이 전반전에 왜 이 최후방에서 움직이는 선수가 그 원톱 선수한테 단번에 찔러주는 패스로 2번인가 찬스가 왔잖아요. 이 뒷공간에 바로 때리고 여기 뛰어들어가는 장면에서.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게 잘 생각해보세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 일단 생각해보면 문제는 뭐냐면 이 선수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여기다 패스를
찌를 수 있을 만큼 이 3번, 지금 이 그림상에 있는 3번 선수를 아무도 압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한 상태에서 전진 패스가 나가지. 그리고 이 뒤에 있던 선수가 이런 식으로 잘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이 9번 선수가 이쯤에 있다가 2번 뒤를 파고든다 그러면 이게 반응이 쉽게 되냐? 이 3번 선수가 쫓아가기엔 거리가 멀죠. 그리고 이 선수는 내가 오른쪽 센터백이니까 반응을 안 한단 말이야. 이쪽으로 가는 거는. 그리고 이 2번 선수는 공이 여기 있으니까 시선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기 보고 있겠죠. 그리고 미드필더 선수가 아마 뭐 이쯤에 자리를 잡고 있었으면 이렇게 보고 있었을 테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포지션이었을 거예요, 아마. 혹은 뭐 이쪽에 이 선수들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쪽이 벌려져 있던가. 그러니까 이런 패스길이 나는 거죠. 근데 이때 생각해 보시면 이 선수는 공을 보고 있고 내 앞에서 움직이는 미드필더 선수들 보고 있다 보니까 내 뒤로 움직이는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선수들 이게 뭐 몇 초가 걸려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선수랑 이 선수가 그냥 둘이 눈이 맞으면 나 여기 뛴다 하고 여기다 그냥 침투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그 반응을 못 한단 말이에요. 늦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선수가 콜플레이를 통해서 막아줄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마크가 잡혀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11명이고 상대도 11명인데 얘가 왜 남냐고. 남으면 되겠냐고요. 남으면 안 되죠. 이럴 때는 센터포드가 압박을 하든. 근데 이건 쉽지 않은 게 압박 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돌려주고 이렇게 돌리던지 미드필더한테 투입해가지고 일로 돌아가면 이 선수가 다시 수비해줘야 되거든요. 이건 쉽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위치를 잡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심지어 여기에 딱 절반 잘랐을 때 우리가 여기 6명이 지금 모여있고 얘네도 여기 지금 7명이긴 하네요. 그죠? 그러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수비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비가 돼 있다고 치면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선수가 이쪽 견제해주고 이 선수는 여기 나와서 이 3번이 패스 못하게 길을 차단을 해줬어야지. 근데 여길 덤비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수비를 했냐면 전반전에 4-5-1로 수비하는데 우리 중앙 좁힌다 라는 것만 생각하니까 미드필더 3명 여기 그냥 서 있으니까 여기 세워놓고 여기 4명 그냥 뒤에 붙어있고 이 2명을 사실상 마크하는 선수가 없어. 센터백들을. 그래서 여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이때까지도 전진을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오다가 보이니까 패스 넣는 거거든요. 이게 4-5-1을 해서 중간을 좁히겠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를 주는 수비 선수를 하면 어떡해요?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거를 디테일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우즈벡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우즈벡한테 당했던 거. 우즈벡전에서 우리가 후반전에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을 투입하지 못하고 외곽만 맴돌았어요. 그때 생각해 보시면 우즈벡 선수 그 교체로 들어왔던 공격수 선수가 약간 여기 수염냈던 선수 있잖아요. 제가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이 선수가 계속 우리나라 센터백 쪽으로 와가지고 부딪혀주고 여기서 막 비벼주고 하니까 여기서 한 번 제끼고 나오더라도 계속 템포를 끊어주고 패스를 불안정하게 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이 중앙 쪽은 꽉 틀어지고 이동을 잘하는 거죠. 이쪽 측면으로 투입되면 전반적으로 팀이 이쪽으로 다 이동해서 줄 수 없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반대로 여기서 전환해가지고 나오려 그러면 이 선수가 막 비벼주니까 이 뒤로 가겠죠. 그래서 일로 나와서 빌드업 하려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고 여기 들어가면 다 일로 이동해요. 전부가 다 이쪽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 중앙에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를 아주 깐깐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경기 우리를 생각해 보시면 중앙을 틀어막겠어 라는 콘셉트는 알겠는데 진짜 틀어막았냐? 못 틀어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가 일로 들어가죠. 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적으로 전방 압박을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후반전에도 많은 찬스를 못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내려서던 것조차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호주전에서는 이 전술이 잘 먹혔던 이유가 뭐냐면 호주가 압박을 들어오는데 일본보다 조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풀렸어. 네. 그리고 덤벼들기 때문에 덤벼드는 거를 한두 번만 탁탁탁 풀어나오면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오히려 마치 역습처럼 상대의 압박을 끌어당겨 놓고 여기서 카운터 어택 하던 것처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 잘 생각해 보시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압박이 조직적으로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하느냐. 이 압박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딱 여기서 센터백한테 줄 때 딱 투입하는 순간 벌써 9번이 여기를 껴버립니다. 공격수가. 센터포드가 반대쪽 센터백을 물어요. 그러면 이 선수가 줄 수 있는 데가 여기 혹은 여기 미드필더들한테 있는데 이때 다 1대1로 붙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선수가 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한두 번 압박당하면 못 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볼이 딱 나가는 순간 이 선수가 스타트 끊고 압박하러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압박 공 딱 잡으면 이렇게 맞닥뜨린다고요. 그래서 불편해서 이 선수가 공을 뒤로 받고 뒤로 줄까 해서 하는 순간 이 9번 선수하고 11번 선수가 다 일로 한 칸씩 땡깁니다. 그럼 이로 압박 들어오면 공이 여기 딱 오는 순간 이 선수가 여기를 압박을 딱 해버려요. 그러면서 유도를 하죠. 여기는 못 주게 해놓고 앞으로 치게 만들어 놓고 유도한 다음에 치면서 압박을 할 생각을 하니까 이 선수가 이거 잘못하면 뺏긴다 싶으니까 여기서 롱볼 나왔습니다. 오늘. 롱볼 빵 뺏겨. 왜냐면 우리나라 선수들 다 볼 받아주려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특히나 걷어내기만 해도 이기는 상황이고 수비 선수들은 일본 수비 선수들은 그리고 여기는 숫자적으로도 일본이 많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 패스도 부정확하게 가죠.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호주는 이만큼 압박이 조직적이진 않았어요. 네, 거칠게 들어오긴 하는데 조직적이진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속도도 붙이고 막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풀어나오질 못하고 뻥 질러내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습 측면에서도 이게 컨셉트가 제대로 안 잡혀있다는 게 4-5-1이었으면 잘 생각해보시면 4-5-1 내려설 가능성이 크겠구나. 그러면 역습 나갈 때 속도 붙이는 거는 우리가 확실히 했어야 돼요. 속도를 붙이려면 어떤 식으로 역습할 때 속도를 붙이냐면 받는 선수, 달리는 선수 구분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을 여기서 우리가 수비를 딱 성공했다. 그래서 얘네가 앞쪽으로 일본 선수들이 앞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이쪽에서 볼 탈취를 딱 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위치에서 볼 탈취를 여기서 딱 성공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달리는 선수랑 받는 선수가 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붙이려면 여기서 이 선수가 받고요. 이 선수가 압박을 하겠죠. 일본 선수는 재압박을 빨리 하니까. 그럼 이 선수가 여기서 볼을 개인적으로 지켜내고 뒤로 오는 순간 이건 역습이 아니에요. 속도가 다 죽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다른 일본 선수들도 다 내려와서 수비 라인을 다시 잡는단 말이에요. 이때 뭘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2번이 공을 뺏었다. 그러면 누가 볼 받을지가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1번한테 투입하면서 6번이 전진하는 거예요. 4번하고 같이 주변에서 투입하는 쪽으로. 그러면 2번 선수가 압박 올 때 이걸 6번이 연결받습니다. 그러면 10번이 압박 들어올 텐데 4번이 같이 뛴다 그랬죠, 제가. 그럼 4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얘가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있어야 돼. 왜? 이 선수가 우리 윙포워드 잡겠지? 압박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어디가 비냐면 여기가 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습 나갈 때 나는 적극적으로 여기 나가서 이 11번 빠진 공간 내가 채워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을 탈취해서 11번한테 들어가는 순간 이 6번하고 4번이 이쯤에서 출발을 끊는 거야. 전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11번한테 볼이 들어오면 6번이 받아주러 전진하고 4번은 전력 질주로 이쯤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를 들면입니다. 여기서 이 패스 들어갈 때 압박 들어오고 이 선수한테 볼이 빠지는 거예요. 원터치나 투터치로. 그래야 여기 열리고 이 선수 달려나가면 여기서 잘 되면 이렇게 뛰어들어간 선수한테 이렇게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이 선수가 여기를 뭐 빨리 압박을 나왔다. 그러면 접어가지고 예를 들면 접어서 꺾어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번 경기에서 압박한 그 수비에 성공한 다음에 역습을 어떻게 나가냐면 여기서 여기 투입해요. 얘가 볼 지켜. 제치려고 해. 그러다가 여기는 뒤엔 다 엉덩이 빠져있고 이거 뒤로 보내요. 패스를. 그러면서 일본 선수들은 재정비 완료되고 뒤로 내려가니까 그나마 주고받을 공간 생기겠죠? 그럼 여기서 공 받고 뒤로 연결하고 뒤로 연결하고 다시 투입하고 다시 투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4-5-1 콘셉트의 특징이 뭐겠어요? 이번 경기에서 원했던 게 중원 빡빡하게였잖아요. 중원 빡빡하게라는 게 수비적인 목적만 가지고 있었던 전술이라는 거예요. 역습은 없었다. 수비만 하겠다. 그런 축구는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수비를 하겠다는 거는 상대를 끌어당겨 놓고 역습을 하겠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우즈베키스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런 콘셉트마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드리고 경기를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경기력에서 강점을 보여줬느냐. 일본을 우리가 전방 압박해서 성공을 많이 시켰냐. 전방 압박 잘 안 됐다. 일본보다 못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 내려섰냐. 수비수 센터백 쪽에서 나오는 결정적 패스 2개. 그 다음에 중거리 슛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것. 그 위치를 줬기 때문에. 물론 슈팅은 잘 안 먹었지만. 그 다음에 슈팅 2개인가 있었어요. 날려먹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코너킥하고 많이 줘가지고 세트피스를 많이 줬어요. 왜냐면 수비가 제대로 제어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코너킥을 많이 줬다는 얘기는 상대가 깊이 침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돌파 기회가 많았고 사이드라인까지 전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선 그 효과를 잘 보지 못했다. 그 다음에 세트피스에서 결국 실점까지 했다. 그 다음에 역습했냐? 역습 못했다. 우리나라 공격 어떻게 했냐? 안 했다. 슈팅 하나였다. 세트피스밖에 없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반 45분을 망쳤다는 거죠. 완전히 완패. 그럼 후반전은 어땠냐? 전방 압박 잘했냐? 그냥 그랬다. 일본이 그렇게까지 당황해하진 않았다.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찾아온 때도 있었지만.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 상대로 빌드업을 잘하고 공격 전개가 시원하게 나왔냐? 안 됐다. 왜 안 됐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높은 위치를 잡더라도 이 풀백 선수들이 뒤에 쳐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호주전에서는 볼을 돌릴 때 상대가 많이 덤비니까 이쪽에 후방에 많은 숫자를 배치해놓고 탁탁탁탁 풀어나오면서 한 번 딱 풀어나왔을 때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그랬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후반전에 경기를 좀 주도하고 지배하고 있을 때는 일본도 한 골 리드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막 거칠게 덤비는 것 같으니까 그래 한번 해봐 하고 물러서는 타이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본도. 그죠? 물러섰을 때 그럼 우리나라가 이걸 또 잘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공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 후방에 숫자 너무 많아. 그리고 측면 위주로 공격을 하겠다고 측면 쪽 성향 선수들을 3명이나 배치해놓은 거잖아요. 양쪽에 다. 풀백들 서는 선수들 미드필더로 배치를 해놨으니까. 근데 이쪽 측면에서 전개가 잘 안 됐다. 는 거죠. 이 선수들이 사실 위치를 못 찾았어요. 제가 봤을 때.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잘 됐던 것도 아니고. 이 선수들이 깊은 위치까지 이건이라든지 장석환이 올라가서 이 측면을 좌우로 넓게 찢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 강성진이 일단 침투하고 그 다음은 여기는 강민준이 침투하겠다든지. 왜냐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높은 위치로 전진하면 풀백이 혹은 이 선수가 이렇게 전진하게 될 텐데 그러면 강성진 선수가 일로 빠지겠죠. 이게 요즘에도 많이 쓰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여기 이건희 선수가 높이 올라와서 이쪽 윙을 데려가든 혹은 여기 있는 선수하고 풀백을 데려가고 미드필더가 여기를 채우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공 잡았을 때 강성진이 일로 뛴다. 그럼 따라 나가겠죠. 그러면 이 위치를 여기를 다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침투해서 강민준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공격 전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전개가 나왔냐?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다 일본이 쌓아놓은 이 블록 바깥에서 움직이고 공격 전개를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후반전에 생각해봤던 그런 어떤 주요 전개들은 롱볼로 페널티 박스 안에 투입했던 거, 세트피스, 장석환 중거리, 이쪽 특히나 이건희 강성진 쪽에서 올라가는 크로스였는데 바람 타고 주로 골라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전개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조차도 일본의 소비 조직을 공략하는 상당히 애를 먹었다. 근데 이거는 우즈벡전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호주전에서는 우리한테 딱 맞게 호주가 대응을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골 넣을 수 있었고 전반전에는 굉장히 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주고받고 막 짧게 하고 많이 뛰고 이런 축구를 통해 가지고 그나마 풀어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 후반전 페이스 많이 떨어졌었죠. 호주한테 동점골도 먹었고 그 다음에 신민아 선수가 또 세트피스에서 득점 터뜨리면서 사실은 올라왔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호주전도 제가 보기에 나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경기 전반전이나 그 경기 자체를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궁합적인 측면이라든지 우리랑의 상성 측면이라든지 약간 운이 따른 점, 세트피스도 잘했지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그 경기를 통해서만 나머지 경기의 부진을 다 털어버리고 야 호주전 잘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호주전은 조금 운이 따른 경기였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호주가 그렇게 덤벼줬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를 이번 대회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축구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선언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팀적으로 봤을 때 우즈베키스탄은 8강에서 떨어졌지만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보다 더 좋은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저는 우즈베키스탄 같은 축구 안 좋아해요. 내려선 축구 저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나라보다 낫다 이거예요. 왜냐? 걔네는 컨셉이 있어요. 우리 사사히 내려서고 중앙 빡빡하게 서고 대신에 공격수들부터 많이 뛰는 선수 써서 너희 센터백 가만히 안 둔다. 거기서 실수하면 끊자마자 우리 바로 숏카운터야. 거기서 카운터 나간다 우리. 우리는 그리고 수비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슈팅하고 내려온다. 과감하게 때린다. 그런 콘셉트가 딱 팀에 딱 녹아있죠. 일본 우리 볼 잘 돌리니까 주도하고 공격하고 그다음에 전방 압박하고 우리는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하는 축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 일본은 했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려설 거면 더 잘 내려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 센터백이 막 전진 패스 쑥쑥 넣게 하는 그런 내려선 축구여서도 안 되고 내려섰으면 공격적으로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누구를 써서 어떻게 하겠다는 역습 플랜이 잡혀있는 축구를 해야 우리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주도하고 전방 압박하는 그런 어떤 프로액티브한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부진했지만 김판곤 감독님을 시즌 초반까지는 그래도 제가 응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앞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전 그거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내려설 때 차근차근 잘 내려서면 그 의미 있어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못하는 게 제가 안 좋아한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틀렸다고는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 감독님이 그런 스타일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리고 이겼다 그럼 더 할 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더라도 아쉽습니다라고 하지 이렇게까지 제가 욕을 안 할 것 같거든요. 뭐라고 안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틀렸다고 평가할 범주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디테일밖에 없다 그러면.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생각해보면 지도자 선생님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협회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지도자 선생님들이 지금 국제무대에 나가가지고 야 잘한다 이런 느낌 받게 해주는 지도자 선생님 별로 없어요. 그 연령별 대표 대회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답답합니다. 근데 선수들은 또 막 해외에도 곧잘 나가는 것 같고 괜찮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전보다 기술은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 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이민성 감독님도 사실 대전에서 좋게 떠난 지도자가 아닌데 또 U23 대표팀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담당하는 연령대고 그다음에 성인 대표팀으로 다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2018년 아시안 게임 우승한 member들이 그대로 다 올라가서 2022년 그 카타르 월드컵에 나갔단 말이야. 나상호, 황인범, 황희찬. 그다음에 손흥민은 와일드카드 했지만 거기. 그다음에 김문환, 또 김민재 다 그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해야지 대표팀에 좋은 선수들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기력을 가지고 대체 이제 지금 그 윗세대, 96세대들이 보여줬던 포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요. 물론 그때는 지도자 선생님들하고 별개로 다 좋은 선수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적인 측면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효 감독님 같은 지도자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고민하고 디테일하고 상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팀적으로 박살낼 수 있을까. 이 매니지먼트의 측면뿐만 아니라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지도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유형의 지도자가 K리그에 많이 없다는 게 저는 전반적으로 팀 전체 선수 기량들을 전부적 다 낮추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생각해보시면 광주에 있는 선수들이 엄청 잘해 보이지만 그 선수들이 다 진짜 잘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잘하는 선수예요. 그렇게 쓸 수 있는 선수고 이거 이정효 감독님을 만나면 자기 잠재력을 다 폭발시키는 선수들인데 울산에 가서 잘못
자기하고 그 상성이 안 맞고 받쳐주는 동료들이 없을 때는 부진해지는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봤잖아요. 지금 이번 시즌에 수원이 만약에 잘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감독발이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지도자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도자 선생님들이 좀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지도자들이 지금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좀 낮다고 하는 동남아시아에서만 좀 인기가 있지, 다른 쪽에서는 지도자 선생님들이 이제 인기가 없어요. J리그에 지금 우리나라 감독님들이 이제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 지도자 선생님들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전엔 많이 갔었거든, 지도자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까먹은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오늘 빌드업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때 조금 아쉬웠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물론 선수들이 매번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가다 틀린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또 공부를 해가는 거고, 그런 것들을 또 배워가면서 노련해지는 거고, 이런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점, 우리나라가 일본 선수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생각이 늦어요. 판단이 안 좋아.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아까 그 전반전에 강민준 선수 쪽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있는데, 이쪽 왼쪽 측면에서 볼 돌 때였을 거예요. 볼 돌다가 약간 강민준 선수 쪽에 딱 공이 이렇게 들어갔나? 그랬는데 강민준 선수가 이거를 이쪽을 보고 있다가 그냥 이쪽으로 다시 연결했어요. 이쪽 백하고 센터백 쪽으로 연결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전 틀렸다고 보는 게 뭐냐면, 거의 배치가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 들어갈 때 강민준 선수가 이거는 여기다 준 거나 여기다 준 게 틀렸다까지라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더 좋은 해답지는 여기서 돌아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로 나왔어야 돼. 그래야지 반대편에 훨씬 넓은 공간들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공을 투입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투입될 때 좋았어요. 돌아서도 됐는데 투입을 안 하고 여기 넣으면 그대로 압박 다시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랑 다르게 자기조차도 이 선수가 압박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주고 롱킥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돌아섰으면, 이런 위치에서 돌아섰으면 여기부터는 다른 그림이 펼쳐지거든요. 올라오는 선수한테 패스 연결해주고 뭐 투입하고 자기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못 돌아서면 압박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판단들이 우리나라가 일본 선수들에 비해서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일본의 미드필더들이 뭐 작은 거 같고 그렇게 특출난가 싶은데, 이 선수들이 이런 판단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저길 왜 들어가라고 하는 장면들이 좀 있었고, 후반전에도 저기 안정환 해설하고 이제 이야기 나왔었고, 저희 그 예전 대표님이신 서용욱 해설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굴에서 나왔는데 왜 굴로 다시 들어가냐 이런 얘기 했는데, 김용학 선수가 탈압박을 해가지고 왼쪽 측면에 후반전인데 뭔가 그래도 좀 공 좀 잘 돌려가지고 본인이 잘 끌고 나왔는데, 이걸 다시 왼쪽으로 패스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보시면 볼이 여기서 계속 지지고 못 갔어. 그렇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일본 수비들이 일로 많이 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 본인이 볼을 풀고 나왔으면 반대로 나갈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 얘기인 즉슨 판단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공을 어디로 돌려야 될지, 그러니까 내가 공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받을 때 이미 첫 터치가 틀려버리면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템포가 죽으니까. 저 다시 불러야 되겠네. 바둑을. 여기서 첫 터치를 이렇게 잡아놔버리면, 이쪽에다 공을 첫 터치를 잡아서 이렇게 잡아놔버리면, 내가 아무리 일로 가겠다는 생각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게, 여기서 잡아놓고 공 한 번 쳐서 2번 해놓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2번 건드려야 나가요. 반대로 가고 싶으면.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거 들어올 때 애초에 첫 터치를 몸 열고 이렇게 받아놨어야지. 첫 터치를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게. 그래서 한 번에 돌고 바로 나가야지. 쉽죠. 그렇지 않겠어요? 도는 게 두 번 터치하냐 한 번 터치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보는 시야 각도도 엄청 차이 난단 말이야. 돌아서면 이렇게 보는데 공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차이 나잖아요. 요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부족한 거고, 이게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지도자 선생님들이 많이 뭐라고 해주셔야 되고, 비디오 미팅 때마다, 훈련 때마다 비디오 찍은 걸 가지고 야 너가 여기서 이렇게 했어야 돼 계속 주입시키면서 바꿔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잘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단순히 대표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K리그 수준에서도 아쉬운 점이죠. K리그에서도 이런 장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속팀에서 이런 것들이 발전되고 좋아져야지 대표팀 와서도 더 잘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선수들이 몸은 여전히 뭐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어렸을 때부터 더 빨리 성장이 돼 있고 기술적인 측면은 좋아 보여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좋다 보니까 여기서 자꾸 바둑을 다시 불러오는데, 우리나라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첫 터치를 여기 해놓는 순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여기서 압박 다시 당한다 그러니까 이 선수도 허둥지둥 롱킥 이렇게 나니까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우리가 열려있을 때 여기서 잘 돌아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이 선수랑 이 선수는 허둥지둥 할 일이 없죠. 그리고 여기 잘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 주면 아까보다 훨씬 여유가 있어서 잘 도는데? 라고 느끼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들 개개인 기량이 뭔가 안 좋게 보이는 건 단순히 진짜 개인 기량 문제가 아니라 조직력적인 측면이라든지 이 머리통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뇌 플레이, 그다음에 전술적인 이해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판단, 순간적인 판단.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풋볼리스트에서 올려주신 또 인터뷰를 봤는데, 이정효 감독님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시점에는 본인의 팀은, 이정효 감독님이 지도하는 팀은 이 1월에는 연습 게임을 안 한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머리가 고달플 시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그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터치를 어디로 해놓고 어떻게 받아놓고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될 수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팀이 잘 돌아가거든요. 판단의 문제를 키울 때라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대체로 많은 프로팀들도. 이게 프로 단계에서 좋아져야지 잘해진다는 얘기죠. 또 이정희 감독님, 제가 자꾸 이제 인터뷰가 인상 깊어가지고 말씀드리게 되는데, 제가 되게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K리그에 좋은 지도자가 많이 생겨야 대표팀이 강해져요.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공격적인 축구하는 지도자 선생님들을 많이 응원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다 수비적인 축구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요. 자꾸 뭐 그냥 탄탄하게 내려섰다 역습하는 팀.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선수들 많이 영입할 수 있는 기업 구단들이 내려서면 욕을 막 하잖아요. 제가 저렇게 축구하면 안 된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이정효 감독님 그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우리가 처음 와가지고 볼이 안 도는 것 같아서 내가 공격을 알려줬다. 그랬더니 공격이 엄청 잘 되더라. 그래서 그 공격 잘 되는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비를 알려줬다. 그랬더니 공격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공격을 알려줄 거다. 그런데 공격을 그렇게 알려주면 공격이 잘 될 텐데, 그럼 내가 또 수비를 알려줄 거다. 그거에 대응하는 방법을. 그러면 또 수비가 잘해질 텐데, 그럼 공격이 또 잘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인 즉슨, 상대가 펼치는 축구가 고급 축구여야지 우리가 펼치는 축구도 고급 축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K리그에 일본처럼 조직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을 가진 팀들이 많아야지 우리나라 K리그에 있는 선수들도 빌드업을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기술적인 면을 더 보완하게 되고,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판단에 대해서도 또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축구는 어떻게 됐냐면, 압박하지 않아요. 전방 압박한 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빌드업 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면 뻥축구 해도 돼요. 지금은 한두 팀, 그러니까 12개 팀 지금 K리그 1에 있는데, 한 두세 개 팀 빼고는 10개 팀, 9개 팀 정도가 내려선 축구를 하다 보니까 빌드업 안 하더라도 뻥뻥 차는 축구로 해서 한두 팀, 압박하는 팀 상대 해버리고, 그럴 때 그냥 역습 성골근 걸로 써가지고 뭐 주민규 쓰든 막 이런 1대1에서 이겨줄 수 있는 좋은 선수들, 몸 좋은 선수들 이용해서 버텨주고 하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고, 아웃팀 상대로는 내려서가지고 할 수 있는 축구를 그냥 상대 해버리는 거예요. 압박을 안 하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빌드업이 세밀한가? 별로 안 세밀하다는 거죠. 근데 빌드업이 그렇게 되면 안 세밀하니까. 그냥 내려서가지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 축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압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좀 다른 축구들, 좀 유럽에서 유행하는 선진 축구들도 막 도입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덤비고 이런 축구가 있어야지, 그거에 맞춰가지고 다른 대응 방식들도 나오고 서로
어 견져가면서 전술들을 견져가면서 발전이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K리그가 과연 그렇게 다양한 전술들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런 발전을 하기 위해서 좋은 축구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결과지향적으로 '이번 경기 이기자.'라는 식으로 축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좋은 축구라고 생각하는 축구들, 적극적인 축구들을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 축구라는 것도 결국에 발전을 거듭합니다. 우리나라 제가 인제 축구를 본격적으로 유럽 축구 보기 시작한 게 2006년 7년 이때 인제 박지성 선수 나가면서부터인데 그때 센세이셔널했던 게 인제 티키타카가 2000년대 후반에 과르디올라가 등장했었는데 과르디올라 축구가 나오면서 나왔던 대응책 중에 하나가 시메오네식으로 4-4-2로 내려서 가지고 그냥 버티는 축구가 하나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유프 하인케스니 위르겐 클롭이니 전방 압박을 통해 가지고 티키타카를 견제하려고 하는 축구가 나왔었죠. 후방 빌드업부터 흔들어 놓겠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런 전방 압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전술이 됐고 그다음에는 최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직선적으로 전진하면서 축구를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최근에 인제 파리 생제르맹처럼 많이 뛰는 하드워커들이 잔뜩 있고 계속 전진 침투하는 팀을 또 만들어 가는 거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애초에 그냥 막 우리가 이렇게 앞에다가 전방 압박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싶어 하는 축구를 하고 우리가 앞에서 싸울 거니까 PSG처럼 킥오프 하자마자 상대방 쪽 깊은 쪽에다가 볼 때려 가지고 스루인 만들어 놓고 공격하는 팀도 생기는 거고. 그런 고안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축구가 전반적으로 좀 구시대적이고 좀 한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대표팀의 약세로도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좀 아쉬운 경기였고요. 아쉬운 대회였고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한국 축구가 조금 좀 장기적인 플랜에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을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 중에도 좀 더 공부하는 지도자 또 대표팀 경력이 없더라도 좀 아이디어를 가진 지도자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좀 지도자 돌려막기 이런 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고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칭찬할 점보다는 비판할 점이 많았던 대회 그리고 하늘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리뷰한 것 같은데 이적 시장이 좀 마무리되고 시즌 개막이 다가오면 뭐 선수들 영입된 거 가지고 한번 시즌 예상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